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공유 지점이 있을 때 그걸 매개로 사람 인간관계가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안 해요. 그러면은 옛날 추억으로 만나는 사람밖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멀어질 관계예요. 점점. 추억이라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현실과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그게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뭐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어떤 사회적인 봉사가 되더라도 꾸준하게 역할로 가져가는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나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외로움 잘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움 잘 느끼는 사람들 공통점 뭐고, 혼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면, 사실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무의식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거는 또 얘기하기 싫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내가 친구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친구가 즐겁게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를 그냥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많은 그 수는 내가 너무 지금 외로웠어.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만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 외로워서 친구 만난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없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혼자 있는 능력은 되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지 인간이 성장하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의 대표적인 거는 일단 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었을 때, 네. 이 사람이 나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외로움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얘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 내가 굳이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거기에 물음표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즉슨 내가 이거를 끌어올리는 어떤 노력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인정할 만큼의 어떤 성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린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근데 그게 없이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이죠.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 혼자 있는 능력이라는 건 내가 혼자 있으면서 어떠한 성과물이나 인생에서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에 대한 나 자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지만 사람에 대한 외로움에서도 일정 부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희귀꼬물이죠. 은둔형 외톨이. 혼자 있는 거 편해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사람들을 외롭기도 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이미 포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에 욕심이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립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고립되고 정체된 상황에서 끝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요.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 방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용기조차 없어져 버려요. 가끔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가 있죠. 혹은 은둔형 외톨이가 올 때도 있고요.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밖에만 나가 있으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셔도 된다. 약간 얼굴에 철판 깔고 있는 연습이라는 거를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방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머리 안으로 드는 생각은 끊임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장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조금은 하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집안에서는 뭐 머리 떡져 있고 막 개기름 줄줄 흘러도 그리고 막 옷이 엄청 더러워져 있고 막 냄새가 풀풀 나도 뭐 누가 신경 써요. 내가 괜찮은데. 사회적인 나라는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고 혹은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신다 하더라도 신경 쓰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을 당연히 안 써요. 하지만 스스로가 신경 쓰죠. 네, 내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나를 조금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씻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완전 떡져 있으면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하다못해 모자라도 쓰고 나간다든지 그런 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리듬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거를 살아가면서 내 일상생활에서의 리듬 자체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나가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는 너 어떤 것도 그냥 기대하지 마라. 뭘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나가만 있어도 된다.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나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나가 있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진짜 못 나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나갔을 때 거창한 걸 생각해요. 내가 직장도 없는데 왜 나와? 내가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기대하지 말라고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르바이트 안 가도 돼요. 사람 누구 안 만나도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좀 보고 군중 안에서 맞아. 아무도 모르는 군중 안에서 그 사회적인 나라는 거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 역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뭐 운동형 외톨이는 아니었고 저 옛날 우울증 겪을 때 너무 와닿는 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가도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힘드니까 안 나가는 거일 텐데 그것도 작은 카페 못 가겠어요. 너무 내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대형 카페들 있잖아요. 한 수십 명, 뭐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형 카페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묻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다 보면 나랑 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사람들의 그 사람이 주는 온도? 어쨌든 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샤워라도 하고. 맞아요.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내 몸에도 자극도 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제 감정을 좀 올려주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단순 노동이 좀 편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단순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인간관계를 했어야 됐어요. 뭐 무슨 노동사무소를 가든 막노동을 한다고 그래도 뭔가 이제 아저씨들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든지 뭐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대면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단순 노동이라는 거 자체가 다양한 플랫폼 때문에 좀 심플해졌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회는 점점 물론 인간관계를 고도로 맺어가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사람을 안 만나도 그냥 내가 단순한 역할로 사회적인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로 점점 더 바뀌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배달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안 만나고 배달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죠. 네. 그냥 문 앞에 툭 두고 툭툭.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신청한 다음에 뭐가 되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정해진 일들만 단순 작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간관계는 배제돼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뭐 컴퓨터로 일할 수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적인 영역에서 즉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꼭 필요하냐 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 없이도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이나 경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만 있다면 그건 사회화된 인간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걸 억지로 너는 왜 인간관계를 맺지 않니? 네. 왜 사람을 만나지 않니?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과거와 달리 인간관계의 숫자가 사실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는 좀 필요하단 말이죠. 좋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제 본인들은 찾고자 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고 나이가 들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세요, 요즘? 네. 작가님은? 저는 뭐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전부터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대학교 동창이지만 그 와중에도 저와 마음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축에는 제가 이제 나와서 어쨌든 유튜브랑 뭔가 재테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지금 현재 관심사를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부류는 나와의 정과 나의 마음과 그다음에 이런 현재 관심사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집단도 있고. 저도 물론 이제 오랜 네. 친구들이 있죠. 옛날 학창 시절 때부터 네. 만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네, 왜냐면 공유점이 적거든요. 적어지죠. 네.
우리가 예전 시대처럼 한 동네에서 그냥 평생 거의 살고, 예, 그러면 일단 거리가 멀어지고.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고 뭐 가족을 일군 다음에도 서로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지면은 그 오랜 친구 관계는 쭉 이어져요. 근데 요즘은 워낙 다이나믹하게 관계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삶의 영역도 바뀌어버리고요. 그러면은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일적으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공유점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축소되어 버리면 내가 공유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적고 만난다 하더라도 공유되는 게 적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주로 뭐예요? 술이나 마시죠. 인간관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여성분들은 이 나이가 든 상황에서도 그 모임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게 뭐 교회가 됐던 개가 됐던 뭐가 됐던 여행이 됐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유 지점이 생겨요. 그럼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보면 외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은퇴한 다음에 뭘 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공유 지점이 있을 때 그걸 매개로 인간관계가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안 해요. 그러면은 옛날 추억으로 만나는 사람밖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멀어질 관계예요. 점점. 왜냐면 추억이라는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현실과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에요. 사회적인 활동. 그게 거창하든 거창하지 않든 뭐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어떤 사회적인 봉사가 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나의 어떤 그 역할로 가져가는 것. 근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롭고 내가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나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찍혔기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내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요. 정체성을 대부분 20살 청년기 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끊임없이 정체성을 다 잡고 나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사명 같은 거라고요. 되게 힘들고 되게 뭐라 그럴까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 약간 방황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저는 이제 할머니거든요. 저희 친할머니인데 저희 친할머니가 그 장수하셨죠. 만 100세를 열흘 정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인지기능도 많이 떨어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까지도 계속 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성경을 필사하시는 거였어요. 낮에도 성경을 계속 필사하셨어요. 아마 그 내용도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되셨을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셨는데도 계속 그걸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 때문일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즉 나에게 이 호흡이라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약간 이런 역할이야. 그리고 그게 아마 가족을 위한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영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렇게 한평생을 본인의 정체성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락사 관련된 얘기. 예, 뭐 스위스에 어쩌고 뭐 요즘 뭐 안락사 캡슐이 어쩌고. 안락사라는 걸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삶은 이어갈 의미가 없으니까 안락사라는 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없어져서 그런 걸까? 혹은 내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걸까? 저는 여기에 대한 거는 물론 이 안락사라는 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한 영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잡아가는 거죠. 자,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잖아요. 원장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인간관계는 현실적이지 않은 인간관계죠. 거기서 뭐 DM도 많이 오고 주고받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 이제 방송 나간 거죠. 아마 이 유튜브 상에서는 좀 시간적인 게 있겠지만. 뭐 크리스마스에 뭐 비극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생 남자가 은둔형 외톨이인데 온라인상에서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는 현실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친구도 있고요. 그럼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남자아이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대화 좀 주고받는 하나의 친구일 따름이에요. 가상 친구, 온라인 친구. 근데 이 남자친구에게는 이 여자아이가 거의 유일한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상화된, 극도로 이상화된 여자친구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애가 자기를 결국에는 떠날 것 같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가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건데.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상상 속의 인간관계는 그 상상 속에서 현실적이지 않는 비어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상으로 우리가 채워 넣을 때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지만 어찌됐건 간에 실존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연예인, 아이돌이에요. 네. 우리는 연예인들의 아주 단편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화려한 모습들만 보면서 이 사람을 뭐 정말 무슨 백마탄 왕자님처럼 만들기도 하고 정말 뭐 극강의 공주님처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예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반 인간관계에서. 가상의 인간관계는, 즉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내가 이 사람을 왜곡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설령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집착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을 가상의 인간관계고 내가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집착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비교를 해요. 나랑 동떨어져 있는 영역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없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극강의 재벌이고 저는 그냥 사회적인 역할 일정 부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에서의 화려함과 나의 삶에서의 화려함을 비교해버리는 순간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내가 무조건 비굴해지죠.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은 때로는 나랑 현실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닌 사람을 현실적인 영역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이런 거 하면 좋겠네, 내가 이런 정보도 얻네, 나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나의 삶이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지게끔 느끼거든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삶을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플러스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영역의 대상과 나를 비교해 버리는 순간 나는 플러스의 삶이 마이너스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텝이 꼬이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좀 경계해야 될 영역? 그러니까 온라인의 SNS를 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비교하는 순간 인생이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우리가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친딸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일정 부분 스트레스죠. 근데 실제로 엄친아 엄친딸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현실적인 영역 내에서는 있어요. 물론 비교하는 순간 약간 짜증이 나긴 하지만. 왜냐하면 엄마 친구 딸도 어쨌든 엄마랑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이니까 엄마 친구의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SNS 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너무 잘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도 하고. 맞아. 그걸 또 가르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얻는 것도 있지만 MBTI에서 E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고 I인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나에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안 맞는 선택을 하는 분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이제 문제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나한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상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야 될 인간관계는 있어요. 착취형 인간은 내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내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있다. 근데 저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은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는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타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맨 처음에 기타를 치면은 코드 잡는 손에 물집 잡히가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코드를 잡아본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아서.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손에 굳은 살이 붙으면서 코드를 잡았을 때도 아프지 않고 어느 순간 코드를 잘 잡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비슷해요. 내가 처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치가 낮을 때는 당연히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실수에 내가 너무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이거는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고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인 맷집 소위 말해서 굳은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라고 느꼈던 어떤 그 영역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어려운 인간관계로 좀 단계를 높이겠죠. 마치 게임에서 뭐 레벨에 따라서 던전이 달라지듯이. 예. 그러면은 내가 갖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떤 폭이나 난이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 가지고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이거는 인간관계를 내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하나의 경험치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억지로 해결한다? 해결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생겨야지만 터득되는 것들이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들. 네, 그 전까지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를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안 하는 순간 나는 뒤로 빠지게 되고 내 인생에서의 삶의 영역은 확 축소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은 스트레스는 극복이 안 돼 버려요. 그럼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상처를 받으면서도. 인간관계는 원래 상처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한 번에 그냥 연애로 결혼까지 꼴이나는 경우는 없어요. 설령 첫사랑이랑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뭐 또 갈등이 있고 지고 볶고 한다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난이도는 점점 높아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회피하지만 않으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점점 우리가 익숙해진다고요.